안녕하십니까? 저와 동료들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 목표를 성하는데 확고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소폭 올랐습니다. 일자리 증가는 둔화됐고 고용 하방 위험은 커졌습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상승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저희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 균형의 변화를 고려하여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증권 보유액도 계속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간략히 살펴본 후 통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 성장이 완만해졌음을 시사합니다. GDP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에 약 1.5%의 속도로 상승했으나 이는 작년의 2.5%보다는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주로 소비 지출의 둔화를 반영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장비 및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 투자는 지난해보다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주택 부문의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저희 경제 전망 요약에 따르면 위원들이 전망한 GDP 성장률 중간값은 올해 1.6%, 내년 1.8%로 6월 예상치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에서 8월 실업률은 4.3%로 소폭 올랐으나 지난 한 해 동안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급여 일자리 증가는 월 평균 2만 9천 개 수준으로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둔화의 상당 부분은 이민 감소와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에 따른 노동력 증가세 둔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요는 완화되었으며 최근의 일자리 창출 속도는 실업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손익분기점 이하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앞서면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활력이 떨어지고 다소 부진한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경제 전망 요약에 따르면 올해 말 예상되는 실업률 중간값은 4.5%이며 그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 최고치 대비 크게 완화되었지만 장기 목표인 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기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에 따르면 8월까지 12개월간 총 PCE 물가는 2.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는 2.9% 상승했습니다. 상품 인플레이션이 빨라져 이 수치들은 연초보다 높습니다. 반면 서비스 부문의 물가 하락세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관세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는 시장과 설문조사 기반 측정치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 대부분의 장기 기대 지표는 저희의 2% 인플레이션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 요약에서 총 PCE 인플레이션의 중간값 전망치는 올해 3.0%이며 2026년에는 2.6%, 2027년에는 2.1%로 떨어집니다. 저희의 통화 정책은 미국 국민을 위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촉진한다는 이중 책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위원회는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인하하여 4에서 4.25%로 결정했습니다. 대차 대조표 규모도 계속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높아진 관세로 인해 일부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합리적인 기본 가정은 인플레이션 영향이 단기적이고 물가 수준이 한 차례 변동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일회성 물가 수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승 쪽으로, 고용 위험은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목표들이 상충할 때 우리의 정책틀은 이중 책무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위험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중립적인 정책 기조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잠재적 경제 발전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유리한 위치를 유지합니다. 앞으로도 입수되는 데이터와 변화하는 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을 바탕으로 적절한 통화 정책 기조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전망 요약에서 FOMC 위원들은 각자가 판단하는 가장 유력한 경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방 기금 금리의 적절한 경로에 대한 개별 평가를 내렸습니다. 위원들의 예측 중앙값은 올해 말 적정 연방 기금 금리가 3.6%이며 2026년 말에는 3.4%, 2027년 말에는 3.1%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로는 6월 전망치보다 0.25%포인트 낮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러한 개별적인 예측들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위원회의 계획이나 결정이 아닙니다. 정책은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부여받았습니다. 저희는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까지 낮추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은 모든 미국인에게 중요합니다. 저희 조치가 전국 공동체, 가정, 기업에 영향을 미침을 인지합니다. 저희 모든 노력은 공공의 사명을 위한 것이며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CNBC의 스티브 리스먼입니다. 의장님,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 재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신 건지, 그리고 정책이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 재조정의 반대 개념을 의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 회의마다, 매 데이터마다 결정하는 겁니까? 지금 중립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매 회의마다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데이터를 살펴볼 것이고요. SEP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SEP는 19명의 개인이 각자 예상하는 바를 취합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 경제가 나아갈 가장 유력한 방향을 보여주며 따라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적절한 경로를 제시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것에 대해 논쟁하거나 합의하려 하지 않고 그저 적어서 취합할 뿐입니다. 때때로 논의하지만 저희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며 이는 진심입니다. 저희가 내리는 실제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의 새로운 데이터와 변화하는 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보셨겠지만 19명의 위원 중 10명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측했습니다. 반면 9명은 그보다 적게, 심지어 상당수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확실한 사실로 보기보다는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SEP를 확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고 저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과 확률이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속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전망의 편차가 향후 회의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정말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인플레이션도 낮게 나타나지만 노동시장이 매우 강할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는 양방향 위험에 직면해 있어서 위험 부담이 없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일부 있지만 두 목표 사이의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무엇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한쪽에 비해 다른 쪽을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토록 특이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그렇지 않다면 더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는 함께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깊이 논의한 후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견해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
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일부 고용시장 지표는 이미 하락세가 시작됐음을 나타냅니다. 8월 흑인 실업률은 7%를 웃돌고 주당 근무 시간은 줄었으며 대졸자들은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청년 실업률은 상승 중입니다. 0.25%포인트 인상이 그걸 막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말한 건 아니지만 0.25%포인트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지만 금리 전체 흐름을 봐야겠죠. 그리고 시장은 이미 기대치를 선반영하고 있었죠. 제 말은 우리 시장은 기대를 통해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정책 방향이 중요하고 그런 조짐이 보이면 수단을 활용해 노동시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점은 제가 언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수 인종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층이나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고 경기 순환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급여 일자리 창출 둔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이 한계점에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의 일부는 단순한 고령화 과정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경기 순환적인 성격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완화될 필요도 원치도 않기에 저희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로 시작하지만 시장은 금리 경로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전혀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하나의 조치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후속으로 현재 성장의 혼합은 투자 부문과 더불어 소비 지출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가는 데 있어 지속 불가능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AI 구축과 막대한 기업 투자를 통해 엄청난 경제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저나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출 관련해서 보면 소비 지출 수치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는데 이는 고소득 소비층에 치우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화적인 증거도 많이 존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분명 지출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경제는 현재 계속 나아가고 있죠. 올해 경제 성장률은 1.5% 이상, 어쩌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망치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하방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